안녕하세요. 오늘은 44쪽 나갈 차례죠.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업무. 자, 이 중개 업무 파트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각 파트별로 출제가 모두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 보겠습니다. 자, 이 중개사무소인데요.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등록을 할 때 공부했던 부분인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이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중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가능하죠. 그래서 무허가 불법 건축물 불가하고요. 가설 건축물에도 설치하는 거 안 됩니다.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설치 기준은 이러하고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설치 원칙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만 들 수 있어요. 이것이 1등록 1사무소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도 하나 해야 된다. 근데 이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그래서 법인은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어요. 그럼 법인만 지금 분사무소 쓸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 원칙과 예외를 위반하는 게 뭐냐? 이중사무소예요. 그래서 이중사무소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여기다 개설 등록을 했어요.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됐죠. 그래서 역건물을 더 임차하여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이중사무소죠. 그러니까 이 역건물이 무허건축물이든 불법 건축물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했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가요. 이게. 그러면 요거 독립공간만 확보하면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가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허건물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독립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하는 건 되느냐? 이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천막이나 이동이 용이한 이른바 떴다방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도 설치가 전부 다 금지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면 제재를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중사무소에 걸리건 임시 중개소를 설치했다 걸렸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의무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고 있고, 다른 분들은 이걸 상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저건 이걸 줄여서 임취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중자에 걸렸죠. 이중자에 걸리면 몇 년? 1년이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개업공사의 개시 의무로 내려갑니다. 자, 이 개시 의무로 들어왔는데 우리 법 제17조예요.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개시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개업공사는 개시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개시 의무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개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개시 의무 주체는 개업공사지. 그럼 소공의 자격증 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소공 자격증 개시 누가 해야 됩니까? 개공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시 의무의 주체가 개공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요. 소공사 자격증 개시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해야 한다고 낸 거예요. OX? X예요. 소공이 개시하는 거 아니죠. 소공의 자격증을 개공이 개시하는 겁니다. 그럼 개공이 소공의 자격증 개시하는 놈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개업공사가 맞는 거지 소공사가 맞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개시하는데 이게 등자보수예요. 등록증, 자격증, 보증과 계증서, 보수표. 그래서 등자보수로 암기하는데 이거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본, 사본을 꼭 구분하세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입니다. 그럼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겠죠? 신고확인서 원본을 개시하셔야 돼요. 그러면 개설등록증 원본이니까 사업자 등록증 원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법상 개시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목에서 사업자 등록증 떴지 않습니까? 이 질문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개설등록증을 기하시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개시해야 돼요. 그럼 개공의 자격증 원본 개시하셔야 되고요. 이때 소공 자격증 포함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소공의 자격증 원본이 모두 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관계 증서, 이건 원본, 사본 구분을 안 했는데 실무적으로 모두 원본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표 개시가 돼 있어야 돼요. 암기표에서 숫자는요 전부 다 보수예요. 수수료.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수입니다. 그러니까 등자 보수로 암기합니다. 그러면 실무기록수료증 원본이에요. 개시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가볍게 해두시고 개시를 위반했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 기억나십니까? 영등포 휴게소 보자는 들어본 적은 있죠? 그래서 영등포 휴게소 보자 100만 원 가지고 개시 의무 위반 100과예요.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가볍게 개시 의무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런 단답형을 절대 틀리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개시 의무를 받고요. 내려갑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5개 광물 성명 표기 의무인데 여기서부터가 매번 출제하는 부분이에요. 명칭 반드시 출제합니다. 자, 그럼 거기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우리 법제 18조 1항인데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개업공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상호를 정할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우리 중개인은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못 씁니다.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란 문자만 쓸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법제 18조 1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단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자는 공인사 사무소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동그라미 1번은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공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부동산 중개 다 쓸 수 있고요. 공인사 사무소란 명칭도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못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있죠. 4번. 개업공사가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5개의 광고물의 밑줄이에요.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개업공사의 성명. 그러니까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의 성명이고요.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이죠. 이걸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기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개공이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한다. 그럼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이때 성명의 사이즈는 인식한 써주면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5개 광고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5개 광고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이 얘기하는 5개 광고물은 뭘 얘기한다? 간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판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표시 광고와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5개의 광고물을 뜨면 반드시 간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성명을 써주는데 뭐 벽면 이용 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이 있는데 벽면 이용 간판은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지 않습니까? 주간판 용도에 쓰면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인식한 성격을 써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 다니다 보면요. 중개사무소 간판에 전부 다 대표자의 성명 써 있죠? 간판에. 그래서 이제 다 써 있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고요.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쓰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분사무소 간판은 대표자 성명 쓰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 성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명칭 사용 의무예요.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성명을 표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개업공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된다. 왜 X? X죠.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명 쓰라는 얘기는 5개의 광고물에 설치했을 때 요거 쓰라는 얘기입니다. 요걸 주의하시고요. 5개의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치할 의무는 없고 설치를 한다면 이름을 써주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개공이 바로 성명을 위반했다. 명칭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거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허위 표기했다. 그럼 전부 다 제재가 100과예요. 영등포 휴게소 보자. 0이 아니고 명이에요.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때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쓰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쓰면 이거 원래 사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업을 하는 개업공사이기 때문에 중개인은 명칭 위반으로 처벌해요.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 점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100과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있죠. 개공이 아닌 자예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썼다. 그럼 이건 저는 명칭 사칭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럼 명칭 사칭에 걸렸지 않습니까? 이때는 1-1이에요.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다. 이때는 1년 이하 적 또는 1,000만 원의 불금입니다.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백과.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입니다. 그래서 아닌 자는 1-1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사칭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둘 다 나왔어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이게 자격사칭.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썼잖아요. 그럼 이건 명칭사칭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위법사무소의 간판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위법 간판이 발견되면 철거를 명할 수 있거든요. 누가요? 등록관청이. 이걸 주의하시고, 그럼 등록관청이 철거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불응했잖아요.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신 등록관청이 뜯어내버리고 비용을 우리 교육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근거법이 행정대집행법이죠. 법 이름을 바꿔내는 지문은 엄청 아주 치사한 지문인데 이걸 민사집행법으로 바꿔낸 적이 있어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다. 여러분들이 민사집행법 공부하시게요, 안 하시게요? 민사집행법 공부하셔요, 안 하셔요? 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랬습니다, 지금. 민사집행법 하십니다. 경매가 민사집행법이에요. 경매가.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거 없는데 우리 교재는 지금 이 판례가 안 실려 있죠. 참고하시는데 그 발품 부동산하고 부동산 카페라는 간판을 설치한 50대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김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래갖고 그 간판에다가 발품 부동산 카페라고 했거든요. 1심 판결 무죄 나갔어요. 무죄. 이거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오인할 소지가 없다. 2심 판결 유죄. 다음에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그래가지고 발품 부동산 카페 이름만 기억해 두세요. 간판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거 사칭이다 아니다? 사칭이다. 발품 부동산 카페 기억만 해두세요. 그냥 이거는. 자, 그래서 사칭으로 처벌했습니다. 벌금 그래갖고 100만 원 나갔어요. 자, 그럼 이 정도. 자, 그럼 이제 작년에 대폭 개정됐던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로 내려갑니다. 45쪽에 지금. 자, 그럼 이제 표시 광고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뭐 출제가 확실시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법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개정된 해에는 가볍게 물어봐요. 가볍게 물어보는데 그 다음 해에 본격적으로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 이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고, 역시 이제 명칭이라든가 요 표시 광고는 매회 출제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출제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다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는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해 표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걸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때 중개보조는 명시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통사항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인터넷으로 광고하든 신문으로 광고하든 방송으로 광고하든 관계없이 이 5가지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공통이고요. 이 공통으로 나가는 사항이 뭐냐면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건 공통으로 무조건 광고 나갈 때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게 성명, 소연 등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소연이에요. 이름이 소연입니다. 그래서 성명, 소연 등이다. 이제 첫 미팅 했던 아가씨 이름이 소연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명, 소연 등입니다. 그래서 성은 개공의 성명이에요. 법인은 누구 성명이겠습니까? 대표자의 성명이죠. 그다음에 명은 명칭이에요. 그다음에 소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예요. 이거는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고 연락처가 꼭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번호 나가야 돼요. 그러면 광고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된다. OX? X죠. 개설 등록번호요. 사업자 등록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번호다.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명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표시 광고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개보조를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왜 이게 들어왔냐면
우리 광고할 때 이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 같은 데 광고할 때 말이에요. 쭉 이렇게 물건에 대한 현황이 광고가 쭉 나가면서 마지막에 담당 그래가지고 핸드폰 번호 나가죠. 이거 중개보존입니다. 명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보존을 명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 금지시켰어요. 그럼 개공이 광고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제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영등포 휴게소 보자. 포가 아니고 표예요. 그래서 개공이 명칭을 위반해도 100과 아닌 자가 명칭을 위반하면 1-1. 개공이 광고를 위반했잖아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명칭 위반도 역시 100만 원 과태료다.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게 해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역시 개공이 아닌 자가 떴거든요. 아닌 자가 나오면 뭐예요? 1-1이다. 그래서 아닌 자 3명 다 나왔어요, 지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자격사칭이죠.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 썼다. 그럼 이건 명칭, 사칭. 사칭 두 가지가 이거고요.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했잖아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 광고하다 걸렸다. 그럼 역시 1-1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자는 모두 뭐라고요? 1-입니다. 여기서 특히 또 주의할 게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잖아요. 야를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포상금 대상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왜 주의해야 되냐면요.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어요. 명칭 사칭자를 신고 고발했습니다.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사칭자는 포상금 안 주는 겁니다.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을 때 이때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시죠? 이거를 단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 사칭자 신고 고발한 포상금 안 줍니다. 예면 주는데 왜 그랬냐면요. 지금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면서 허위 물건을 자꾸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시세를 갖다가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세가 한 10억 정도 가는데 이게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면서 13억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신고하는 포상금 받겠다. 그래서 광고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을 때는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거기 주의라고 지금 교재에 써 있는데 45쪽에 중간 부분에 찾았습니까? 거기 잠깐 보시면 개업공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습니다. 기출지문이었고요. 개업공사는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해야 된다. 연락처 명시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광고 나갈 때는 연락처 표기해야 되죠. 명시해야 되는데 5개 광고물 나왔잖아요. 5개 광고물은 뭐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간판. 간판에는 이름 쓰라는 얘기밖에 없지 연락처 명시라는 얘기 없죠. 그 점을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다음에 중개보조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거 명시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만약에 중개보존이 광고하다 걸렸잖아요. 중개보존이 자신이 광고하다 걸리면 이거는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한 거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1로 처벌합니다. 근데 개공이 광고를 하면서 중개보존을 명시했다. 이때는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근데 중개보존이 광고하다 걸리면 이건 개공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1-1로 처벌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개 광고물 성명 표기라고 그랬고,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은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표기라고 그랬는데 거기 개설 등록번호가 빠졌죠, 지금. 그죠? 개설 등록번호도 명시해야 됩니다. 개설 등록번호가 들어온 게 작년에 들어왔어요, 이게. 작년에 추가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광고할 때 공통적인 사항, 성명, 소연 등으로 암기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거 사업자 등록번호밖에 없어요. 틀리게 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주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 광고하다 걸리면 이때는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죠. 보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3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우리가 추가 명시할 사항. 그러니까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성명, 소연 등은 무조건 명시해 주고요.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 명시할 사항으로서 이거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명시한다. 그래서 이게 중개상물의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소재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영창물인 경우에는 총 층수, 사용 가능일, 입주 가능일, 그다음에 건축물의 방향이라든가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주차 대수하고 관리비까지 다 나간다. 그래서 이게 암기표에 지금 어떻게 나갔냐면요. 그래서 암기표 순서대로 갔습니다. 이거는 종갓집이면 가서, 종가면 가서, 거소예요. 거소,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거거든요. 암기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갓집이면 가서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를 체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물건의 종류, 물건의 가격, 물건의 면적, 그 다음에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전세인지, 그 다음에 소재지, 물건 소재지죠. 이거는 사무소의 소재가 아니고 중개상물 소재지예요. 그 다음에 총 층수, 사용 승인일, 준공일이죠. 이거.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건축물의 방향도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방 개수, 욕실의 개수까지 다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그 다음에 관리비까지 다 나갑니다.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게 뭔데? 여기서 토지 같은 경우에 지목을 명시하라는 얘기 없죠, 지금. 근데 지목은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광고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하게 돼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놨는데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뭐라고 고시했냐면요. 토지에 대해서는 물건의 종류가 나갈 때, 토지에 대해서 물건의 종류가 나갈 때 토지라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광고 나갈 때. 지목 있죠, 지목. 이게 잡종지인지 공장용지인지 이거 명시하래요. 그러니까 지목은 포함되는 걸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목은 포함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건물의 경우는 구조 늘한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 존지, RC 존지, 벽돌 존지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구조는 확실하게 없어요, 지금. 구조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 입장에서 보면요.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아닌 것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인터넷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을 골라라 하고 문제를 낸다면, 아니면 광고에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걸 생각을 해내야 되거든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낼 거예요. 분명히. 인터넷 광고할 때 건물인 경우 방의 개수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낼 겁니다. 틀리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을 안 되는 걸로 낼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광고에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거 이걸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해두세요. 그래서 건물의 구조는 빠진다는 것만 이해해두세요.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인터넷 광고할 때 실무에서 있잖아요. 구조까지 다 나갑니다. 전부 다 들어가요. 이게 다 쓰게 돼 있어요. 이거 다 들어갑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인터넷 광고할 땐 요 사항들을 더 명시하게 돼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다 이제 국토부 장관이 현재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 사항을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역시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럼 광고 위반이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가 또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부당한 표시 광고는 읽어보면 부당한 표시 광고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이런 건 또 암기를 잘해요. 이 쓸데없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광고를 한다. 부당한 표시 광고고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다. 과장되게 광고한다. 나아가서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광고예요. 그래서 물건은 존재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한다든가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했다. 또는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했어요. 그럼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인데 이게 존다 과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기표에 존다 과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이 무엇이냐? 뭐 물어볼 일이 거의 없죠. 읽어보면 바로 그냥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다.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특히 우리가 이제 광고할 때 말이에요. 물건을 채가는 것도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요. 다른 중개업소에서 어떤 광고, 물건에 대한 광고를 했을까 하고 물건 다 검색을 해요. 쭉 검색을 하는데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게 이제 물건 많이 뺏기거든요. 상가는 이게 이제 면적도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대충 감을 다 잡아요. 그러니까 광고가 딱 나오면 이 물건 나왔네 하고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물건 채갈까봐 광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 101호를 의뢰받았는데 요거 101호 광고 그대로 내게 되면 그대로 채갈 것 같아. 물론 호수는 표시 안 합니다. 광고할 때. 근데 이걸 채갈 것 같으니까 아예 103호로 광고해 버리는 거예요. 103호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하는 거죠, 이거. 물론 지금은 이렇게 광고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혹시 여기 실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광고 나가지 않습니까? 주인분한테 네이버 같은 데 나가면요. 네이버에서 문자로 찍어줘요. 일물건 광고 나갔다. 어디 중개업소에서. 뭔 이해되세요? 바로바로 날아갑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제 없는 물건인데 광고 나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거 신고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제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다. 이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실제 뭐 이거에 10억에 내놨는데 이걸 갖다가 9억 5천이라고 광고 나가는 거예요. 허위 광고하는 거죠, 지금. 손님 끌려고. 미끼 물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을 과장되게 한다. 도배만 겨우 갈아놨는데 올 수리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장되게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세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합니다. 그래가지고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표시 광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얘기죠. 뭐 이거 101호를 의뢰를 지금 광고가 나갔어요. 물건은 존재하는데 본인은 의뢰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물건 따갖고 광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물건은 존재하지만 자기는 중개할 수 없죠, 지금. 의뢰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게. 이런 광고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또 물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광고.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101호를 보고 찾아갔어요. 101호를 보고 찾아갔는데 개공이 계속 밀기는 107호를 미는 거야. 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101호를 보고자 중개업소에 찾아갔는데 그 개공은 계속 107호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까? 어쨌든 이 물건은 양타거든. 이 물건은 그저 공동중개거든. 근데 이 물건은 양타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미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건은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물건이죠, 이거. 그래서 이런 광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중개사물의 입지 여건, 생활 여건, 거래 조건 등 선택의 중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하는 거예요. 역시 안 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역세권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도보 2분 그랬는데 사실은 도보 2분이 아니고 100m 전력 질주 2분이에요. 지금 중요 사실을 은폐 축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광고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걸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공이 광고할 때 성명 소연 등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종가면 거소, 총 사용 가능 방방 개수 주차 대수 이거를 광고할 때 명시하지 않으면 백과예요.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뭐라고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해 두시고 부당한 표시 광고를 신고를 했거든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과태료 대상자에서는 포상금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포상금 지급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해야 돼요. 그럼 공소 제기나 기소유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형벌이 있어야 돼요. 징역벌금에 해당하는 사유만 포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자에는 포상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해도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이 점을 또 주의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 여기까지고 제재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은 국토부 장관이 모두 고시를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럼 이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바로 하나 그림으로 보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46조서부터 지금 48조까지
마지막에 48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교재 그림하고 조금 헷갈리니까요. 칠판을 보시죠, 그냥. 그럼 인터넷 피시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에게 권한이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 표시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광고 제대로 하고 있는가 조치 좀 해달라. 추가 확인을 해달라.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구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한테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누구냐면 이른바 광고업체예요. 이게. 그럼 광고업체 대표주자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가 있죠? 주로 이제 네이버에 광고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이 있고요. 또 다음은 이제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다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직모, 사모, 다모 이런 데들이 있죠. 이게 광고업체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런 조치 요구에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랐잖아요. 그러면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거나 조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과태료가 500만 원의 과태료인데 이거 누가 부과징수하겠습니까? 국장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또 주의하셔야 돼요. 국장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한다.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지금? 찾았습니까? 46쪽에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이 정보통신제공자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모니터링 업무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위탁을 했는데 어디다 위탁했냐면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있어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다가 이걸 모니터링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위탁받아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해요. 그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일단 모니터링 업무가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거든요. 그럼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분기라는 것은 지금 3개월이죠.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그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모니터링을 위탁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요. 모니터링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럼 기본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내년도 만약에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그러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그래서 매년 12월 30일까지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 미리 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참고해 주시고. 그럼 모니터링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결과 보고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결과 보고는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장에게 해야 되겠죠. 이때 국장이 하는데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는 이거는 분기마다 하는 거죠, 지금. 그럼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며칠? 30일이에요. 수시 모니터링 끝냈잖아요. 그럼 수시 모니터링 며칠? 15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숫자를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기본 모니터링은 3개월마다 하는 거죠. 분기마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며칠 내보고 하라? 30일이에요. 그러면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하는 거니까 그 절반입니다. 15일 내에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30일, 15일이요. 우리 과목에 딱 우리 과목이란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딱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원래. 근데 모니터링에서 둘 다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30일이 하나가 유일하게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나가 딱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오늘 여기까지 진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우리 그저 일순 하신 분은 들어봤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들어갔죠. 지정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줘야 돼요. 거래정보사업자 며칠 내? 30일 내에 해주게 돼 있죠. 이게 유일한 30일이었어요. 근데 모니터링에서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일도 딱 하나 있었거든요. 공사법에서. 15일이 어디서 있었냐면 우리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했잖아요.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하게 되면 15일 내에 재가입 보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15일이 유일했는데 역시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가 15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일단 숫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한 숫자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5일, 7일, 10일, 15일, 30일 정도는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받았거든요.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관계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구할 수 있다고요? 국장이.
그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시도조사나 등록관청에 요구하면 피드백 해줘야 되죠. 그럼 조사 조치 결과 보고 해야 돼요. 결과 통보해야 되는데 이건 며칠? 10일이에요. 우리 암기 10일짜리 7일짜리는 하고 가자고 그랬죠. 7일은 인자 전등 소등이고 10일은 사교협회 종료 통보거든요. 사교협회 종료 통보인데 이 10일이 없어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10일만 기억하는 건데 이건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이고요. 잠시 후에 하는 거죠. 사고 예방 교육 통지 10일 기억나죠? 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게 돼 있고 등신을 통보하는 거예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오늘 하죠 다. 그다음에 통보는 과태료 부과 통보예요. 이거 신고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렸다. 그럼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며칠 내? 10일 내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돼요. 이 10일은 현재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숫자 모니터링에서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 30일, 15일, 10일로 갑니다.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 며칠 내 한다고요? 10일. 기억해 주세요. 괄호 내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여유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모니터링이어서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주요 줄거리 이 그림 일단은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물어보면서 가볍게 기본 모니터링 6개월마다 하는 기본 모니터링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본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 하는 게 아니죠.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고 결과 보고는 30일에 하는 겁니다. 숫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모니터링까지 봤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48조. 자, 이제 간판 철거인데요. 이거는 이 사유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하는 겁니다. 지체 없이다. 중개업을 안 할 때만 철거하는 겁니다. 중개업을 안 할 때만.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럼 종전사무소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그럼 지체 없이 철거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그럼 역시 지체 없이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쉴 때는 철거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휴업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이걸 주의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간판 철거할 사유가 발생이 됐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 암기상으로 암기를 해주는데 자, 참고 작년에 이 부분을 건드렸는데 일단 또 뭐 기출특강을 들으신 분은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OX. X죠. X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폐업을 했잖아요.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등록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과태료 때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요. 업무정지의 마지막 사유가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이 있어요. 그럼 업무정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백지규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고해 두시는데 작년에 이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중개사무소 이전했잖아요. 이전하고 지체 없이 간판, 종전사무소 간판 철거 안 했잖아요. 굳이 때리면 이거는 업무정지예요. 그 밖에 이 법 위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여기까지 건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해 놓고 지체 없이 철거 안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만약에 폐업을 했잖아요. 폐업을 했는데 1년 내 재등록을 했다. 그럼 우리 일선하시면 아시는데 폐업하고 나서 1년 내 재등록을 하게 되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업무정지 때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태료는 확실히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을 건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은 원래 강의를 잘 안 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들 이제 9, 10월 달에 끝나가는 과정에서 한 번쯤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작년에 이 부분이 출제가 됐어요. 과태료로. 이건 확실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무정지입니다.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한 형태는요. 일단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기 노원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던 중개사무소를 여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로 옮기자. 노원구 내에서 옮기는 거예요. 이건 등록관청 안에서 옮기는 거죠. 등록관청 안에서 이전이 있고, 자, 노원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으로 옮깁니다. 강남구로 가요. 이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옮기는 거죠. 이게 있고, 노원에 있던 분사무소를 노원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강남으로 옮기는 거예요. 분사무소 이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소의 이전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몰아떼기로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재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안에서 이전,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 이것만 나와 있고 분사무소 이전은 별도로 분사무소로 같이 편제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은 그랬는데 이거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 안에서 이전이다. 그럼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해요. 사무소 먼저 옮깁니다. 먼저 옮기고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며칠 내에 신고하래요? 10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는 10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협회 종료 통보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입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0일 내에. 자, 이제 또 제재를 또 기억을 해보는데 우리 법상 신고 위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상 신고 위반은 일단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단 신고 위반은 100과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때 관할은 어디냐? 이거는 뭐 쉽게 우리가 잡아냈죠. 그래서 관할은 등록관청에 들어가는 겁니다.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으니까. 이때 서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서류를 내는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왜? 등록증 제기받아야 되거든요. 원본 첨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가야 된다. 사무소 이전이니까 요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확보가 됐는가 이걸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는데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는데 이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어요. 그럼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암기표에 등사로 돼 있어요.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보 증명서 첨부 들어갑니다. 그럼 등록증 제기해줘요. 제기해주는데 요거는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이 7일로 돼 있어요. 일단 그래서 7일에 이제 등록증 제기해주게 돼 있고요.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고라고 그랬죠. 신고니까 모두 협회에다 이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어요. 우리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은 모두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협회에다 모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관할 안에서 이전했습니다. 별로 문제 없네요. 자,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이전입니다. 노원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는 당연히 이전을 먼저 하고 신고 들어가고 제기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관할 안에서 이전과 똑같아요. 그럼 이전하는 날부터 신고 기한은 당연히 며칠입니까? 10일이고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이때 관할이 어디냐 문제가 있는데 이거 노원구청장이 할 거냐 강남구청장이 할 거냐 아니면 둘 다 할 거냐 이 문제인데 우리는 이사 갔을 때 하는 신고와 똑같다 이거는. 우리 이사 가게 되면 전입 신고만 하죠. 그렇듯이 간 곳에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청장에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자가 이전 후 소재지 시군구청장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자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고 불러요. 그럼 노원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자를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고 이때 서류는 똑같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록증 제기받아요. 제기받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관할구역 외로 이전만 서류 송부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서류를 송부해 주는데 이전 후에서 종전에다가 서류 송부 요청을 해요. 그럼 종전은 이전 후에다가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게 돼 있는데 세 가지 서류를 송부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송부에는 날짜가 없어요. 내가 이전 신고 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보내. 그러면 지체 없이 종전은 이전 후에다 보내줍니다. 이때 서류 세 가지예요. 이게 등등행인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보내줘야 돼요. 이걸 개공의 호적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보내줘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모두 보내줘요.
그럼 저 서류 왜 보내주냐면요. 짐작되실 겁니다. 노원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겼는데 왜 옮겼냐면요. 여기서 위법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등록 취소는 업무적인 것 같으니까 일로 도망간 거예요. 이걸 잡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서류 보내주는 거고 또 왜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냐면요. 우리 일순환 신문에 이거 들어봤는데 우리는 1년 내에 상습적으로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먹게 되면 가중처벌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년간의 행정처분서를 다 보내줘요. 그럼 이제 행정처분입니다.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누가 때리느냐? 종전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위반을 했지만 서류를 이자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전 후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후가 행정처분을 한다. 그래서 이 점도 주의해 주시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아주 잘못 씁니다. 그래서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행정처분 서류입니다. 여기 등록증을 송부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종전에서 이전에다 등록증 보내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고 자체를 이자하게 해버리는데 여기서 등록증 보내줄 일이 없죠? 근데 모의고사 가끔 보다 보면은 이걸 등록증 송부 서류에 포함되는 막 이렇게 내는 지문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옛날 중개업법 시절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여기다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보내줬거든, 다. 근데 그런 지문들은 이제는 안 나오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일단 등등행,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1년간 행정처분 서류를 보내준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당연히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죠. 신고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갈 게 있어요. 거기 그 48쪽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인데 등록관청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등록증 재교부가 원칙이죠. 그런데 다만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등록관청은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관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 내로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변경 기재 교부해야 한다면 틀렸어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옮겼어요. 이때는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재교부해야 됩니다. 반드시 재교부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절대 변경 기재 교부할 수 없습니다. 재교부해 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법인의 지점인데 법인만 분사무 설치할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경우는 절대 분사무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 분사무 설치 요건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절대 둘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그럼 만약에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었어요. 그럼 노원구 내에는 분사무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아주 잘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꿰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 등록관청 내는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1등록 1사무소 원칙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다음에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느냐?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된다고 그랬죠. 그럼 필요에 따라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분사무소를 시도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은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를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구별로는 한 개소를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 등록관청 내에는 반드시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시군구별로는 한 개소만 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이때 분사무소의 소장님, 이 소장님은 우리 뭐라고 하냐면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그래요. 책임자는 공인인계사야 됩니다. 공인인계사일 것. 여기까지. 요게 분사무 설치 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이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특수법인 따져봐야 돼요. 특수법인은 강학상 쓰는 표현이고 이거는 우리 공사법인은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특수법인도 분사무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특수법인도 분사함수를 둘 때 이 기본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겠지만 책임자에 대한 요건은 배제를 했죠. 그래서 우리 특수법인이 분사함 설치하잖아요. 이때는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 3가지가 우리가 등록을 할 때 하나 나왔어요. 특수법인한테는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특수법인도 분사함 설치할 수 있는데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 부분. 또 하나가 뭐냐면 지역농협.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이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이 3가지가 바로 특수법인에 대한 특별 규정인데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기억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기본 3가지가 요건인데 우리 교재는 요 내용이 없죠. 지금 설치 요건에 요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신고를 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추가 요건이라고 합니다. 추가되는 요건인데 법인은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해야 돼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추가로 설정한다. 그럼 지금 이익입니다. 노원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여긴 기본 보증이 얼마큼 켜 있는 거예요? 2억 원이 켜 있죠. 근데 강남구에 분사함수를 둔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1억 하라는 얘기죠. 이게 추가예요. 종로구에 둔다 1억 추가, 광명시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해요. 그럼 법인이 분사함수를 만약에 3개서 뒀습니다.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액 얼마 돼야 돼요? 5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본 보증 2억에다가 3개소니까 3억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 돼야 돼요. 왜 이랬냐면요. 만약에 강남구 분사함수에서 사고 났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5억 갖고 지급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을 둘 때마다 분사함을 둘 때마다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는 당연히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실무교육 받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됩니다. 책임자는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제 건물에 분사함수 확보해놔야 되겠죠. 우린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없어요. 모두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확보를 해주셔야 되고 다만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추가되는 요건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제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설치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신고의 관할은 당연히 지금 50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닙니까? 강남구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노원구가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럼 노원구청장한테 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사함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분사함소 만약에 옮긴다. 이전 신고 주되네.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주되네. 분사함소 휴업 신고도 주되네. 분사함소 업무쟁이 때리는 것도 주되네에서 때려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때 서류를 내는데 서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는 난이도 상인데 설치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서류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안 내는 서류부터 따져봐야 돼요. 안 내는 서류. 우리 설치 요건의 지금 첫 번째가 주된 사무소 소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을 설치하되 시군구별을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책임자의 자격증사본을 그럼 내느냐? 낼까 안 낼까요? 안 낸다. 이거는 우리 등록관청이 직접 자격 발급 시도의사에게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내지 않습니다. 책임자 자격증사본 안 낸다는 거. 우리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사본 안 냈죠. 직접 확인 요청하니까. 그러니까 안 낸다는 거 이해하시고. 분사함소는 법인이 맞거든요. 그럼 법인기상 증명서 내느냐? 역시 이것도 전자적법에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법인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일단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신고서에다 첨부할 서면이 요건증명서를 그대로 이제 첨부하는 건데 분사함소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럼 분사함소 확보증명서로 들어와야 되죠. 임대차계에서 들어와야 되고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럼 지연되는 사유서까지 같이 첨부해야 되고 보증을 지금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 증명서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 실무교육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건증명서 그대로 첨부하고 첨부하지 않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이게 보증관계증서가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들어갑니다. 이거를 전에는 잘 물어봤어요. 이게 등록과 결정적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관계증서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죠.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는요,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번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보증을 아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관계증서 내지 않는다. 그러나 분사무소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이거 등록번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보증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 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신고할 때 수수료 내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합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그래서 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신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요건에 적합했어요. 그럼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주는데 요건 신고서 서식상 처리 기한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내에 신고 확인서를 내줘요. 교부하고요. 만약에 신고필증을 분사무소 신고필증을 분실했다. 신고확인서라고 지금 부르죠. 그러면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역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법상 수수료 납부 사유 있죠.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왔는데 6번이거든요. 응시원서 낼 때 응시 수수료 내죠.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고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증거 관련이 있다.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이죠. 그다음에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입니다.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수료 납부 사유 나중에 다시 공부하는데 일단 감 잡아두세요. 그래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다. 이거는 자, 그럼 그 정도 갖고요. 감 잡고요. 그다음에 이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였죠. 신고였으니까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건 맞아요. 신고사항은 전부 다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나의 통보가 더 있는데 강남구에다 분사무소 설치하는데 신고는 지금 노원구청장에게 뿌렸죠. 그럼 강남구청장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근데 주된에서 분사무소 소지지에 통보하는 것은 지체 없이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이전으로 가볼까요? 이전.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이전입니다. 이건 이제 이전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했으니까 감 잡았을 거예요. 분사무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데 강남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종로구로 옮긴다.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전을 먼저 하겠죠. 분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들어갑니다. 며칠 내? 10일 내. 안 하면? 100과.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 신고 어디다 하는지 짐작되시죠? 누구한테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들어간다. 노원구청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자에게. 그리고 이제 서류 똑같죠, 이거. 분삼 신고 확인서 원본 첨부해야 돼요. 이건 신고 확인서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갑니다. 등사. 그럼 이제 신고 확인서 재교부를 받죠. 재교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통보하는 절차가 있죠. 통보. 신고니까 당연히 통보해 줘야 돼요.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에 통보해 주고 또 하나의 통보가 있죠. 이것도. 지금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종로구로 옮겼는데 신고는 노원구청장에게 뿌렸죠. 둘 다 알아요, 몰라요? 둘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에 관한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다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요, 모든 행령 업무체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유관을 등록관청에 모두 통보해 주는 절차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분사무소 이전이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도 우리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뭐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고 확인서 분사무소 이전하면 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의 소지지만 바뀌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등록관청 내에서 사무소 옮겨과 똑같이
재교부하지 않고 신고 확인서를 변경 기재 교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다 했나요?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